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고 귀국했죠. 예. 19년 만에 국빈 방문이었던 만큼 현지 반응도 좀 있었습니다. 러시아 언론? 네. 러시아의 많은 언론 그리고 방송 매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러 소식 전하면서 양국 간의 현안 물론 다뤘고요.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소식 그리고 러시아 하원에서 한국 대통령으로서의 첫 연설 소식 등을 전했습니다. 예. 사실 러시아는 과거 냉전 시대에 그 철의 장막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 넘어서 차갑고 뭐 날카롭고 그런 동토의 땅이라는 말 우리 많이 썼고 그런 이미지에다가 실제 우리가 겪었던 그 민간 항공기 격추 사건, 예. 뭐 이런 기억들이 우리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도 사실 그 푸틴 대통령의 강성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정서를 좀 가지게 된 점이 있는데. 러시아 일간지죠. 네바비시마야 가제타라는 신문이 22일 그 양국 간에 소원했던 과거 감정을 보도를 했습니다. 과거 한국은 소련에 대해서 북한을 조종하는 후원자 이렇게 봤고 그리고 소련은 한국에 대해서 미국의 꼭두각시였다. 이렇게 인식을 했었다면서. 냉전 시대에. 그렇죠. 예. 과거에 그랬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과거의 인식을 종결시키고 러시아와 실질적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고 양국 간의 우위 그다음에 신뢰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사실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우리가 이제 정말 의외로 안보, 경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그 상호 일치하는 면이 많이 있거든요. 한국의 안보에 러시아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이제 가스라든가 철도 등에서 이제 러시아와의 협력이 꼭 필요한 거고, 러시아도 역시 극동 지역 개발이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푸틴 대통령 체제 들어오면서 더 그랬죠. 예. 한국의 이제 협력이 아주 필수적인데. 러시아 타스통신을 비롯해서 많은 그 러시아 언론들이 양국의 그러니까는 그 양국의 한반도 평화 정책 그리고 러시아의 극동 개발 또 한국의 신북방 정책 이런 건 그 좀 공동 관심사들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그렇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도 그 한국의 입장과 러시아 입장이 상당히 일치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들도 많이 보도를 했는데요. 일본? 네, 주로 일본 주요 언론들이 한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두마, 그러니까는 러시아 하원 연설을 예. 했다. 이런 사실을 부각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 얘기하시니까 네. 그 김종필 전 총리 자꾸 하셨잖아요. 네. 일본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일본 언론들이 많이 보도하죠. 네, 일본 언론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일파 아니었습니까? 김 전 총리. 그다음에 그 한일 관계에서 오랫동안에 많이 존재감을 과시했기 때문에 모든 일본 언론들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그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해서 삼김 시대라고 칭하는 한국 정계의 한 인물이라는 평가. 그다음에 61년도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에 참여했던 인물 또 62년 그 한일 국교 정상화와 소위 말해서 그 김오이라 메모라고 하는 것, 예. 여기 합의했던 인물이라는 거, 그리고 지일파의 대표적인 예. 인물 이런 소개들이 많았습니다. 그 공통적으로. 김오이라 메모라는 게 네. 국교 정상화 대가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약속한 네.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국내에서는 가장 비판받고 있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이런 건데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한국에서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김종필 전 총리가 사실 그 과거에 여당의 당 의장도 지냈고 국무총리도 지냈고 이런 공식적인 또 그런 자리를 많이 이제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일본 정계하고는 좀 뭐랄까요 이미지가 공식적인 접촉보다는 인맥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경로의 밀실 협의 이런 걸로 이제 정치 이력이 더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에도 그렇더라고요. 아사히 신문이 23일자 보도에서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해서 일본 정계의 폭넓은 인맥을 자랑을 했고 한일 의원 연맹 회장도 맡아서 현안 해결에 공헌도 하게 됐지만 그 물밑 교섭에 능통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한일 유착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그러면 김종필 전 총리를 주로 미화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비판적인 것도 있습니까? 언론에 따라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쿄 신문이 좀
고인을 추모하고 이런 글들이 많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이니치 신문 경우에는 그 26지 사설에서요, 그 이제 사망 소식을 다루면서 한국에서는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해서 평가가 크게 나뉜다. 박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에 가담했다는 그런 등의 이제 반발이 강해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문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밀실에서 외교 협상을 실시했던 친일파라는 비판도 따라다니고 있다. 이렇게 마인지 신문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평가다라는 식의 소개군요. 그렇죠. 또 다른 언론은요? 니케이 신문 같은 경우에 24일자인데요. 신문 5면의 중톱 기사였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 측이 한국의 그 민주주의, 인권 신장 이런 사회를 실현시킨 것은 자신들이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에 일익을 담당했던 사실을 전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당시의 한일 국교 정상화 방식을 적폐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이제 그 니케이 신문이 전하면서 예. 한국에서 김종필 전 총리의 죽음은 한 시대의 임종을 상징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1973년이었었죠. 그 김대중 납치 사건. 그 당시에 이 문제가 한일 그 외교 문제로 크게 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때 이제 총리 자격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일본을 방문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요미우리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김대중 납치 사건과 관련해서 김종필 전 총리의 방일 사실을 그 전했는데 그 23일자 보도에서 이 문제가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당신 대통령이 아니었죠. 야당 인사인데 그 납치 문제가 양국의 외교 문제로 비화했던 이 사건 당시에 예. 김종필 전 총리는 박 대통령이 친서를 들고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 측에 사죄를 했다. 이렇게 관련 사실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역시 예상대로 일본 언론들이 JP의 죽음에 대해서는 많이 보도를 하는군요. 네. 자, 월드컵 소식도 좀 정리해 보죠. 네, 뭐 이번 월드컵 소식은 아니고요. 지금 한창입니다만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 월드컵을 남북이 공동 개최하자 이런 구상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것과 관련해서 외신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경제 전문지죠. 포브스에 실린 스티브 프라이스라고 하는 언론인의 기고문인데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월드컵 남북 공동 개최를 이야기했을 때 FIFA의 그 인판티노 회장이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작년 상황이 너무나 네. 남북 관계가 안 좋았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1년 사이에 너무 많은 것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실제 인판티노 회장이 피파 회장이 한반도 상황이 실제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사실을 상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1년 사이에 남북 월드컵 공동 개최 가능성이 더 높아졌음을 상기시킨 거죠. 그나저나 2030년 월드컵 유치하겠다고 뛰어든 나라들 이미 여러 나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5나라가 됩니다. 가능할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평창 올림픽에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평화에 기여를 할 때 가장 아름답다. 이런 믿음을 그 체육인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만 이 기고문의 필자인 프라이스 기자의 경우는 북한이 이제 준비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은 근데 사실 그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디움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양에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경기를 평양하고 좀 나눠서 할 수는 있는데 이 기자가 말하는 북한의 준비라는 건 그 인프라 얘기가 아니고 개방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 유명한 그 글로벌 그 음료 기업 있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이제 그 스포츠 용품 업체들 이런 그 로고 이런 것들이 평양 시내를 뒤덮어도 과연 북한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북한의 그 외부의 자본이 들어오고 상업적인 도시 이미지가 만들어졌을 때 과연 그런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내부적인 동요라든가 혼란이 없을지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예. 하지만 뭐 사실 꼭 월드컵 유치에 성공은 하지 않더라도 이런 그 국제 민간 행사가 어떤 것인지 또 그럴 경우에 상업적인 물결이 어떻게 주민들 삶 속으로 젖어들어가게 되는지 이런 어떤 실험적인 그러니까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문호 개방과 그에 따른 어떤 문화적인 충격 최소화 이런 게 좀 도움이 되질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북핵 문제 해결만 잘 되면 2030년이면 지금부터 12년 후잖아요. 네, 그렇죠. 가능할 겁니다. 네. 그나저나 북핵 관련된 보도 좀 정리해 보죠. 네, 사실 우리 존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 작품으로 알려져 있죠. CVID. 이게 과연 효과적인가? 특히 현실적인가 이게?
이 문제가 사실 지금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활발한 논쟁과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그 많은 언론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CVID라고 하면은 뭐 건드리면 안 되는 무슨 신성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보도가 꽤 있죠. 네. 예. 과연 한반도 평화로 가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북한에 대한 전면적 비핵화 요구인가?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 논쟁에 또 하나의 관점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외교 전문지죠. 그 Foreign Policy에 최근 실린 기고문인데요. 북핵 문제 전문가죠.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와 그의 그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이 공동으로 기고한 글입니다. 네. 해커 교수는 지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밀어내는 큰 걸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예. 앞으로는 비핵화를 위해서 또 그만큼의 또 한 큰 걸음을 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뭐 해커 교수에 따르면 이제 북한은 분명 핵 기술을 민간용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고집을 할 거라는 게 분명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문제로 시간만 낭비할 뿐이기 때문에 다른 현명한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한국, 북한이 이제 군용 핵, 그다음 미사일 프로그램을 민간용으로 좀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그런 주장인 거죠. 과거에 경수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던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은 항상 그 민간용 프로그램을 갖는 것은 주권적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미국한테 허락받을 일이 아니다 이런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핵 기술이 한국, 일본 같은 이런 국가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게 이제 우주 프로그램이라든가 에너지, 의학 이런 데 쓰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도 역시 이제 그렇게 평화적 목적의 프로그램에 핵을 쓰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어허. 그래서 거기에 고집할 경우에는 이게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 핵무기 그다음에 군사 핵 프로그램을 중단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단하고 되돌려서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어로 halt, rollback, eliminate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예. 이 세 가지를 일단 북한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한국하고 미국이 북한이 민간용으로 핵기술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잘 알려졌다시피 그 해커 교수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여러 차례 시찰한 경험이 있는 핵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아 실제 거기 가봤던 분이군요. 네, 여러 번 갔던 사람입니다. 예. 그 해커 교수에 따르면은 북한이 엄청나게 많은 핵무기 좀 보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일단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군용 핵을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군용 프로그램을 제거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인 그러니까 것이죠. 군용과 민용이라고 하는 거를 네. 엄격히 구분해서 보자. 네. 그리고 민간용 부분에 있어서는 핵 기술자들을 거기에 채용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되겠군요.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는 사실 그 CNN을 비롯해서 미국 언론들이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이 CVID를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거는 그 북미 대화를 판을 깨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 비판이 있었죠. 네. 근데 그런 불순한 의도가 만약에 있다면은 그거하고 또 하나 뭐냐면은 일련의 조급증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일부가 주장하듯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왜 이렇게 후속 조치가 안 되냐. 이러면서 이제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 그러니까 이런 불순한 의도와 조급증. 이게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고 이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오히려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와 맥을 같이 한다는 거죠.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의 포린 폴리시 기고문 좀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네. 네. 임상훈 씨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